되신 하나님 아들 크리스마스 메시아 다시 오신 영광의 주인 가난한 자여 내게로 오라 평화의 왕이 여기 있으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인사라는 말은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예의를 존중하고 우리가 이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문안을 하는데 사용하는 표현이 우리가 이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뭐 여러 다양한 나라의 표현들로 이 안녕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식사하셨어요라고 하는 말도 인사말에 뭐 속하기도 하죠. 밤새 안녕하셨어요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정말 그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더라고요. 밤새 지난 밤에 안녕한 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지난 날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안녕함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지난 밤 사이에 평안했다, 안전했다, 안녕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진짜 그야말로 안녕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전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로마의 아주 대단한 인물들 오현제가 다스렸을 때 로마는 그야말로 안녕했습니다. 예, 맞아요. 안녕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군데군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마지막 오현제의 한 명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아 철학자였거든요. 이 철학적인 생각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몸에도 항상 배어 있어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고 또 선한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 평안했습니까? 안녕했습니까? 결코 안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사람 결코 평안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결코 행복하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참 바빴어요. 로마 안팎의 정사를 치리하고 다스리기 바쁘다 보니까 한 가지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선왕들의 경우들처럼 후진 양성에 공을 많이 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전 우리가 오현제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양자.
자기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자기 친자에게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라 잘 길러내고 양육한 양자들한테 나라를 물려줬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5명의 이 현명한 임금들이 이어져 오다가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에 가서 그 역사적 전통이 딱 끊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그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후진 양성에 소홀히 했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아들을 참 너무나 사랑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로마 황제로서는 최초로 자기 아들을 황제 교육을 시켜요. 놀랍죠? 지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16번째 황제입니다. 근데 16번째 황제가 될 때까지 자기 황제 자신이 자기 아들을 황제의 이 대상으로 삼아서 교육시킨 사례가 없었어요. 최초였습니다. 최초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아들 코모두스를 제국의 황제로 삼고 교육을 시킵니다. 자, 이름 다 나왔죠? 바로 이 코모두스라고 이야기하는 180년은 이제 황제에 오른 제위 해를 의미하는 거고요. 192년은 그가 이제 황제의 제위에서 내려온 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콤모두스는 161년에 태어났어요. 161년에 태어난 이 콤모두스. 뭐 간단하게만 제가 이 사람을 한 줄로 평가한다면 로마의 재앙을 안긴 폭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보면은 로마 지금까지 이제 17번째 임금까지 왔죠. 17번째 황제까지 오는 가운데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진 정말로 3대 폭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죠, 네로가 있었고, 두 번째가 칼리굴라. 네, 이제 가름이 가물가물하시죠? 세 번째가 바로 이 콤모두스라고 할 수 있는 이 3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후에 보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땐 더 개판 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일 황제한 사람도 있었다고. 아니 15일 동안 뭘 다스려요? 뭐 황제 맛이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나중에는 개판 나기도 했는데 폭군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현대에 와서는 이 콤모두스가 왜 폭군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나면서부터 사이코였을까요? 아니에요. 보면은 나면서부터 이 사람 사이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폭군이 되어지는 그런 형성 과정을 보니까 현대의학으로 많이 이제 설명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 정신분열증을 알았다. 정신분열증은 오늘날에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그런 질병이죠. 또 편집증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우울증을 알았다. 이 대표적인 3가지 증상들이 이 콤모두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콤모두스가 로마의 아주 대표적인 폭군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이 폭군이라는 인식이 강한 이유가 이 콤모두스 앞에 누가 왕이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굉장히 그 아버지가 선왕이었잖아요. 선왕.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엄청 잘하면 뒤에 오는 사람이 겁나게 힘들어요. 뭘 해도 티가 안 나.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죽을 써놓으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숨만 쉬어도 칭찬받아.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그런 거 할까요? 이 앞에 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너무 잘한 나머지 그 아들이 잘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잘할 건덕지가 없어. 그러니까 참 이 콤모두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콤모두스는 미친놈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렸을 적부터 제 이상한 짓 하는데 막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이 콤모두스가 166년이죠. 166년이면 콤모두스가 5살 때입니다. 5살 때에 기록에 의하면 카이사르라는 칭호를 받아요. 여러분, 카이사르가 뭘 의미하는 단어였죠? 대명사가 됐죠? 황제를 의미하죠. 이 모든 황제 앞에는 카이사르라는 그 호칭이 붙을 정도로 가이사, 성경에도 나오는 가이사죠. 이 카이사르라는 호칭이 붙었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우리 옛날 조선 왕조 때로 이제 놓고 보면은
세자 책봉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나중에 커서 황제가 될 사람이야 라는 것을 무려 몇 살 때 받았다고요? 5살 때.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 아버지를 많이 참 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인격도 있고 또 지성도 갖추고 있고 하니까 원로원에서 그렇게 추대를 한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카이사를 해. 그게 아니라 원로원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시여, 당신의 아들 콤모두스를 이제 우리가 카이사르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호칭을 부여를 해요. 근데 참 이게 어린 나이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황제 제왕의 교육을 그러니까 5살 때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5살 때부터 제왕의 교육을 받는데, 제왕의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로마에 있어서는 뭐와 덧붙여서 제왕의 교육을 받을까요? 군사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콤모두스가요, 언제부터 전쟁터에 나가기 시작했냐면 10살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10살 때부터 지휘관으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10살이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저희 집 애들, 저희 막내 10살이거든요. 동요 부르면서 이러고 춤추면서 놀아요. 그럴 나이에 전쟁터에 지휘관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애한테는 사실은 참 버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무게거든요. 근데 이 제왕의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학업도 물론이거니와 이 로마 황제로서의 경험과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적인 업무를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콤모두스는 전쟁터를 누비며 다녔어요. 그 15살이 될 무렵에는 아버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함께 개선식에 참석을 했고, 16살이 되던 해에는 집정관에 선출됩니다. 비교적 탄탄대로를 걸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건강이 매우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했죠. 평안을 구하지만 내 삶이 평안하지가 않아. 내 친구가 내 뒤통수를 치고 내 아내가 막 죽고 막 하는 그런 막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내 동생도 죽고 막 하는 그런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고, 또 건강의 악화가, 이제 면역력 약화가 오니까 몸이 안 좋아졌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뭐부터 걱정될까요? 아들부터 걱정되는 거예요. 아들. 나 죽으면 이라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아직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 이 콤모두스는 불과 16살밖에 안 된 거예요. 16살이면은 비록 그가 황제 수업도 받았고 전장에서 누빈 세월도 한 6년 되지만은 어린애는 어린애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어떡하지? 라는 이제 걱정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주변 지인들, 그리고 위로 누나들이 좀 많았어요. 나이 터울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콤모두스의 누나, 그리고 이 왕의 지인들, 그리고 이제 군사들한테 내 아들 콤모두스를 좀 잘 좀 부탁하라고 그렇게 늘 신신당부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콤모두스의 엄마가 갑작스럽게 죽어요. 좀 일찍 죽은 거죠. 일찍 죽고 나니까 아직은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로 했던 이 콤모두스가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래서 더욱 의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바로 루킬라 첫째 누나예요. 이 큰 누나를 굉장히 따르고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큰 누나도 굉장히 이 콤모두스를 잘 살폈고요. 드디어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장에서 죽고 말아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죽으니까 전장에서 이 콤모두스가 황제로 즉위가 됩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18살, 19살 무렵이었어요. 19살 무렵에 이 콤모두스가 황제에 올라요. 17번째 황제가 됐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콤모두스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건 그 이후입니다. 황제까지 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던 이 콤모두스, 근데 황제가 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길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안타까운 일인 거죠. 황제가 되면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황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언제나 위기와 위험의 연속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황제에게는 어떤 일들이 항상 따라올까요? 죽음. 맞아요. 죽음. 근데 그냥 죽는 거? 그렇죠. 살해당해 죽는 암살의 위험이 항상 따라온다라는 것이 이 황제를 두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콤모두스한테 일어났어요. 이른바 암살 미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암살이 성공 못했다라는 거죠. 예,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사건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건 자체는 미수로 그쳤지만은 굉장히 조직적인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감정적으로 그냥 칼을 들고 야 죽어라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콤모두스를 암살하는데 이제 동원된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니까 원로원이 있었고요, 황족이 있었어요. 황제의 친척들, 그리고 군대가 그 가운데 있었고, 또 더 충격적인 것은 황제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근위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암살 미수 사건이 콤모두스의 일생을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암살 계획은요, 콤모두스가 사실은 전장에서 황제로 즉위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장에서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 콤모두스가 황제로 즉위가 됩니다. 그리고 정식 즉위식은 이제 로마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 로마로 간 때가 180년 10월 22일. 자, 180년 10월 22일에 정식 개선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무려 2년 동안 암살의 계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콤모두스가 황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암살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굉장했겠죠. 그 콤모두스가 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아시죠? 자, 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때를 노려서 그때 죽이자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누가 죽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죽이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야 얼마든지 야 죽이자 할 수 있겠죠. 아니, 황제 아니라 누구든 못 죽여서 말로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말로 죽이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이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죽일래? 너? 나? 아니, 난 아니야.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중요한 건 누가 죽일래? 라고 하는 건데, 이때 폼페이아누스 퀸티아누스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황제의 친척입니다. 참 믿을 놈 없죠? 자, 황제의 친척이었던 폼페이아누스 퀸티아누스가 이 칼을 쥔 거예요.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래갖고 콤모두스가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때에 칼을 휘둘러서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 해서 암살 미수 사건이니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해도 너무 어이없게 실패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실패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칼이 안 빠졌나? 그게 아닌데, 말이 너무 많아서 실패했어요. 죽여야 되잖아요. 칼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죽이기 전에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자,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저도 많이 봤는데,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만화 중에 보면은 변신 로봇 만화가 있어요. 변신 로봇 만화가 나타나면은요, 적군들이 막 그 적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감당을 못해 그러면은 이제 막 마치 구세주처럼 이 로봇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냥 한두 대가 아니에요. 그 로봇들이 막 힘을 합쳐갖고 변신하면은 막 짜내갖고 로봇가 딱 돼요. 그러면 적군들 딱 적을 물리치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백미죠. 백미가 뭡니까? 로봇으로 변신하는 과정이 아주 백미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동차가 팔을 뻗습니다. 주인공이 놀라네요. 자, 언제 다 변신하나 봅시다. 여러분들이 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적이에요. 지금 로봇은 지금 변신하고 있어요.
언제 다 변신하나. 아유, 또 일어나네, 또 일어나네. 아이고, 그려. 예, 아이고, 이제 뒤통수도 보여주고. 이야, 자, 보셨죠? 아니, 빨리 변신해야 될 거 아니요. 저기 눈앞에 있는데, 변신하는 데만 1분이 넘게 걸리네? 저는 그걸 기다려주는 적도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러지 않아요? 콤모도스 암살 사건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이 퀸티아누스라는 이 황족이 칼을 쫙 빼들어요. 그리고 그냥 쫙 찔렀으면 끝났을 텐데, 이 원수 원로원이 보낸 칼을 받아라! 하고 말을 하는 동시에 근위병들이 양쪽 팔을 다 붙잡고 이게 뭐지? 얘기다!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아니, 죽이고 나서 얘기를 해도 늦지 않는데 원로원이 보낸 이 칼을 받아라!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실패로 돌아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때 콤모두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콤모두스가 황제에 즉위할 때까지 어떠한 문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콤모두스가 폭군이고 미친놈이 될 만한 이유와 근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5살 때부터 황제 교육을 잘 받았고요. 10살부터는 아버지를 따라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 군대 안 가려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10살부터 군대를 갔다니까요. 아니, 10살부터 군대 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뭔 잘못이 있다고 2년 동안이나 황제를 죽일 음모를 계획을 해서 죽이는 거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뭡니까? 황제 암살 게이트, 이름하여 사건이 황제 암살 게이트 해갖고 특검을 실시를 해요. 자, 여기에서 드러난 두 의혹을 받을 만한 대상이 있죠. 첫째는 이 퀸티아누스가 어느 출신이라고요? 황제의 친척이라고요. 그러니까 황족이 연루될 가능성. 그러니까 황족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자, 둘째, 이 퀸티아누스가 칼을 뽑아들면 붙잡힐 때 뭐라고 말했죠? 그렇죠. 원로원이 보낸 이 칼을 받아라. 날 왜 잡고 있지? 놔라. 그렇게 원로원이 보냈다라는 이유가 근거가 돼서 원로원을 다 조사를 해요. 특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밝혀졌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실제로 황족들이 연루됐었어요. 그리고 원로원 일부가 연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가 그 중에 일부가 있었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근위대의 일부, 황제를 보호해야 될 근위대의 일부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던 아주 대규모 이 암살 시의 작전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황제 콤모두스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모자예요, 공모자. 주범은 따로 있었어요. 뒤에서 암살의 배후를 조정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잡고 해갖고 딱 잡고 난 이후에 보니까 콤모두스가 그러면 아이고 하고 휘청거렸어요. 자, 누가 연루됐겠습니까? 추리력이 상당하신데요. 큰 누나 루킬라였어요. 자기가 누구처럼 따랐던 누나였죠? 그렇죠. 엄마처럼 따랐던 누나 루킬라가 2년 동안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원로원과 친족과 군대와 근위대를 동원해서 암살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 여기에서 완전히 이 콤모두스의 정신줄이 끊어져 버려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아니, 누나가 나를? 내가 뭔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루킬라라고 하는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장녀죠. 근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가 될 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죠? 황제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2명이었어요. 공동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누구도 같이, 그렇죠, 동생인 루키우스도 같이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 루키우스가 황제가 됐을 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딸 루킬라를 동생의 아내로 시집 보냅니다.
아하, 참나 이거, 아하 이거 참 심각한 문제. 물 한 모금 마시고 해야 돼요. 아이 참, 뭐 어쩐 일이야. 그죠? 자기 딸을 자기 동생의 아내로 시집을 보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혈통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었고 안전상의 이유도 있는 거예요. 안전상의 이유도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루킬라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딸인과 동시에 황제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 루키우스가 그만 이른 나이에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킬라는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니까 아버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과부된 첫 딸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혼을 시켜요. 폼페이아누스라는 장군에게 시집을 보내요.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죠. 왜 문제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이 루킬라의 신분이 뭐예요? 황후예요, 황후. 근데 이 자기 신랑 죽고 재혼하고 나니까 자기 신분이 뭐가 된 거예요? 장군의 아내가 된 거예요. 황제의 아내에서 장군의 아내가 됐어요. 자기 신분의 차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킬라가 자존심이 팍 상해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폼페이아누스 장군한테 시집 보내려고 할 때 극심하게 반대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황제 아니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장군의 아내가 될 수 있어? 막 그렇게 이제 때를 썼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시집을 간 이후에 그냥 자존심이 막 상해 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자기 동생 콤모두스가 뭐가 돼요? 황제가 되었어요. 황제가. 그러니까 자기는 황제 아내에서 장군의 아내로 떨어졌는데 자기 동생은 자기가 정말 엄마처럼 따랐던 자기 동생은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질투심이 미움으로 변하고 미움이 원망이 돼서 동생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네, 동생 가지신 분들은 잘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루킬라가 그럴 거라고는 콤모두스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받았던 충격이 컸겠습니까? 제정신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콤모두스의 인생은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 인생이 안녕했습니까? 안녕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안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요. 뭐 나타난 사람들만 해도 원로원, 황족, 자기 친형제, 자매, 또 뭐 군대, 근위대 어마어마했겠죠. 그 적발된 인원만 다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그렇죠. 다 죽여야만 했어요. 다 숙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열이 그때부터 시작됐고 우울증과 그런 각종 질병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대중 앞에 서기를 꺼려하니까 이 황제 정치라는 것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뒤에서만 자꾸 은둔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정치에 그렇게 아주 능동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가 없었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로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이 콤모두스를 완전히 피폐하고 망쳐버린 일이 향락과 유흥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향락과 유흥에 빠지니까 황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에 즉위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황제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황제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히 이 일로 인해서 로마에는 황제가 있으나 황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황제를 대신해서 누가 날뛰기 시작했겠습니까? 간신배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로마가 커다란 간신배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어요.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는데 한 명은 근위대장을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그 근위대장을 갈아치우고 나서 그 사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페렌니스라는 근위대장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뭐 더 이상 콤모두스가 자기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근위대장한테 맡겨버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 황제의 시종이 있습니다. 이 황제의 시종은요, 해방노예, 그러니까 그리스 출신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이 해방노예였던 클레안데르라는 이 문고리 인사인 거죠. 문고리, 황제의 최측근에 있는 이 두 사람들이 다 헤쳐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콤모두스를 향한 암살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요. 참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요? 그렇게 한번 시작된 이 콤모두스 암살 시도는요, 무려 이후에도 3번이나 연거푸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콤모두스는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더 이 문고리 인사들만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문고리 인사들이 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로마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자, 그런데 그 어떤 권력자도 변명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면 당연히 뭐가 줄어들겠습니까? 그렇죠. 식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곡식에 대한 수확량이 줄어들고, 곡식에 대한 수확량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뭐 할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먹을 거리가 사라진 거예요. 자, 이전 시간에 함께 말씀드렸던 빵과 서커스, 이제 이 대표적으로 로마 사람들을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요, 빵과 서커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나는 거야. 너무 전문 용어를 쓰셔갖고 지랄 방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미쳐 아주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서커스가 없으면 안 되는데, 기근이 들어서 식량난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 식량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게 국가의 의무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전 선왕 때부터 그냥 거의 무상급식을 해왔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곡식이 없다고 하니까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빵이 없으면은 황제도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 황제가 꼼짝을 못하는 사이에 두 문고리 인사가 막 활개를 쳤다고 했잖아요. 이거 뭐 황제도 아닌데 지들이 뭔 힘이 있겠어요. 재난 앞에서는 사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흉흉한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물 부족 사태가 나타나는데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봉기를 일으킨 가운데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해요. 어떤 소문이 퍼지느냐? 이 황제의 시종이었던 클레안데르가 곡물을 독점하고 있어서 풀지 않는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그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 있다는 걸 아는데, 이 곡물 부족 사태 때 저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이 곡물을 독점해서 풀지 않는다. 그래갖고 막 백성들이 난리를 피니까, 세상에 자기 목숨이 지금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콤모두스가 숨어 있을 수 있겠어요?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이거는 사실이든 그게 사실이 아니든 간에 콤모두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 시종이었던 클레안데르, 그 사람. 이름 잘 모르시죠? 알아요, 저도. 자, 그 문고리 인사였던 클레안데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와, 우리 황제 잘한다. 야, 사람 죽이니까 칭찬을 받네. 이 콤모두스가 잘못 배운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정신줄 놓은 놈인데 막 사람 죽이니까 막 잘하다고 칭찬하니까요, 그때부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막 시작되는 겁니다. 정치는 뒤안이 있고요, 나라는 개판이 되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 콤모두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거 잘해야겠다. 내가 인기 관리 안 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안 그래도 암살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서 콤모두스가요, 한 가지 아주 잘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로마가 다스리는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없이 많은 속국, 또 그 수없이 많은 속국들을 다스리는 총독들, 국경 수비대를 하는 군인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황제가 친필로 편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해요. 정기적으로. 이거 대단한가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하면서 청첩장이란 거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청첩장을 돌려봤는데 이게요,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 돼요. 제 주변에 골치 아픈 경험을 해본 분들을 봤는데, 그중에 특히나 청첩장을 찍어냈는데 300장 400장 찍어냈거든요. 그런데 날짜를 틀려 먹은 거야. 헤헤, 이거 진짜 정말. 그 청첩장을 다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그거를 일일이 다 고치는 거예요. 일일이 300장 400장 되는 거를. 에헤이 나 이거 참. 그런 일이 있다. 아니 한 글자 고치는 것도요 300장 400장 되면은 그거 힘들어서 못합니다. 솔직히 이 속국과 총독들 그리고 국경 수비대 이 대장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황제가 그동안에 편지를 보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인기 관리하느라고 이 콤모도스가 내가 편지 보내야지 하고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기특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칭찬해야죠. 칭찬할 만한 거는.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맞장구를 쳤어요. 이분이 처음 책을 낸 거예요. 역사 선생님이었던 분이 책을 써서 이 책 사인회를 한 거죠. 책 사인회를 하는데 무려 놀라지도 마세요. 사인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150명이나 됐답니다. 왜 안 놀라시나? 자기 책에 사인 받기 위해서 줄 선 분들이 150명이나 됐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책 사주니까. 그래갖고 자기 이름 사인하고 덕담도 쓰고 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1시간이 걸렸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 1시간 동안 내 이름 쓰기 벌 받는 거예요. 수천 명한테 황제가 자기 친필로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도 깜짝 놀랐대요. 자, 내용인즉슨 안녕 한마디였답니다. 안녕? 쓰기 귀찮았는지 아니 이럴 거면 쓰지 말지 왜 편지를 딱 황제가 친필을 보내 황제가 친필을 보내 탁 안녕 그게 다였어요. 이 편지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가 한마디를 표현하자고 하면 무슨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콤모도스는 안녕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안녕? 안녕하니? 나는 안녕하지 않은데 난 안녕하고 싶어. 그래서 끊임없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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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녕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 안녕이라는 말은 사실은 평안이잖아요. 안녕, 평안. 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평안. 그런데 이 아들은 황제가 되는 그 순간부터도 안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콤모도스도 안녕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안녕. 참 한편으로는 좀 슬프지 않아요? 예. 아까 웃으셨던 분들 누구예요, 다들? 예? 아까 다 비우셨는 걸 제가 봤는데 알고 보면 좀 슬프죠. 예. 안녕이라는 말이 콤모도스의 마음에 참 굉장히 사무쳤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앞선 이렇게 강림절 강단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알린 아주 대표적인 사건, 우리가 흔히 이른바 수태고지라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 가브리엘이 나타난 목적은 바로 이 마리아, 결혼했으나 아직 아이를 잉태하지 않은 이 마리아, 처녀거죠. 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알리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 본문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지금 천사가 마리아한테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인사한 거예요. 인사. 근데 인사하는 그 말을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안녕 하는 거예요. 안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아까 전에 이 콤모도스에 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도 콤모도스가 장난으로 그렇게 수천 통의 편지 속에다가 안녕이라는 말을 썼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닌 거예요. 그가 정말 하고 싶었고 그가 정말 받고 싶었던 그 말이 바로 안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 속에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안녕 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 안녕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평범한 인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안녕, 평안, 카이로라는 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 안녕이라는 말은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녕에도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만이 안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안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고달픈 순간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고달퍼도요, 아무리 괴로운 일들이 내 눈앞에 있고 내가 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안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데서 잠자리를 자고 아무리 좋은 세상 유의를 즐긴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안녕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야, 너는 안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녕하는, 평안하는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평안한 사람, 그러면 안녕. 그럼 안녕이라는 말로 끝나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다른 게 있어요. 안녕을 받은 이 평안한 자만의 상급이 있더라고요. 평안한 자의 상급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안합니다. 평안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원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은혜 가운데 머물면 평안하고, 평안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봐서 알죠? 어떤 의미입니까? 문제를 해결받는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그거예요. 콤모두스의 말년을 잠깐 보면은, 말년이라 할 것도 없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콤모두스는요, 결국은 이 증세가 점점 심해져요. 이 정신착란, 과대망상 막 그래가지고요, 자기를 헤라클레스라고 막 주장을 하고 나선 거예요. 황제의 두상이 좀 독특한 거 보셨어요? 이전의 황제의 두상은 그냥 근엄하게 딱 이렇게 있거나 토가라고 하거든요. 그리스식 옷을 딱 걸치고 멋진 이 용모를 과시하는 모습이 이 황제의 두상이라고 한다면, 콤모두스의 두상은 좀 이상해요. 사자 가죽을 뒤집어 써요.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망치를 어깨에 탁 걸쳐매고, 그리고 이제 있는 그 상이거든요. 이게 헤라클레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는 헤라클레스가 이 땅 가운데 온 신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나중에는 나는 검투사다 막 그래가지고요, 검투사는 천민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막 검투사 경기를 하고, 뭐 황제가 칼 들고 막 설치니까 뭐 볼만했겠죠. 뭐 로마 시민들한테는 볼거리를 제공했을지 몰라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콤모두스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마침내는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암살, 그러나 그가 자초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녕하고 싶었지만, 평안하고 싶었지만 평안의 삶을 찾지 못하고 그는 그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지만, 그 로마 시대를 살았던 수없이 많은 숨겨졌던 그리스도인들, 로마 제국 안에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 고난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평안함이 주님과 늘 동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가 이 콤모두스를 평가하기로는 네로보다 더 악랄했다. 아주 참 가장 비극적인 평가죠. 한편으로 보면은 그가 잘못한 거 하나 없었으나
그래도 극복해야만 했었는데 그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했던 한 비극적인 황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반대로 우리의 삶은 비극 그 자체이나 그 비극적인 삶 속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비춰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강림절의 절기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평안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한 소망으로 3일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강림절을 통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허하고 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기 예수 그 웃음 속에 소망이 있네. 노아 베들레헴 마구간에 왕이 나셨네. 길 잃은 자